네, 오늘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번의 추가 인하가 있을 거라는 관점도 유지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와 함께 오늘 FOMC 회의 내용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화답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또 여기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트럼프 관세 영향과 관련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도 시장에는 안도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발언들과 내용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The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Labor market conditions are solid, and inflation has moved closer to our 2% longer run goal, though it remains somewhat elevated.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4.25% to 4.5%. Looking ahead, the new administration i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significant policy changes in 4 distinct areas: trade, immigration, fiscal policy, and regulation. It is the net effect of these policy changes that will matter for the economy and for the path of monetary policy. While there have been recent developments in some of these areas, especially trade policy, uncertainty around the changes and their effects on the economic outlook is high. As we parse the incoming information, we're focused on separating the signal from the noise as the outlook evolves. As the economy evolves, we will adjust our policy stance in a manner that best promotes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If the economy remains strong and inflation does not continue to move sustainably toward 2%, we can maintain policy restraint for longer. If the labor market were to weaken unexpectedly or inflation were to fall more quickly than anticipated, we can ease policy accordingly. Our current policy stance is well positioned to deal with the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we face in pursuing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네, 먼저 조금 전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 연설부터 살펴보셨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3대 지수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 오늘도 상승 나왔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것을 대기하면서 상승 출발을 한 상황이었는데 장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도중에는 최고치 근처, 장중 최고치 근처까지 도달하기도 하면서 다우가 장중에 400포인트 올랐고요. 종가는 1%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또 오늘 M7 기술주도 일제히 7종목 모두 상승하면서 나스닥도 1.4% 상승 나와줬고 S&P 500도 1%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가장 중요한 시장의 이벤트겠죠. 기준금리 페드워치에서 거의 99%로 동결을 예상했었습니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 4.25%에서 4.5%대 기존 수준으로 금리는 동결이 나왔고요. 다만 경제 성장률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FOMC는 이 회의 직후에 낸 성명에서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더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존 2.5% 이건 PCE 개인 소비 지출 지표 중심입니다. PCE가 2.8%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기존 대비해서 0.3%포인트가량 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던 경기는 둔화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거라는 데에 연준도 방점을 둔 거죠. 그리고 FOMC 성명 내용에서 페드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불확실성이라는 워딩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제롬 파월 이 성명 내고 회의 결과를 이야기한 후에 바로 연설을 이어가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면 그 인플레 영향이 일시적인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고 또 다른 쪽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 위기는 일단 없을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 경기 둔화에 관해서는 일단 미국의 경기 여전히 탄탄하게 실물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뒀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서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맞다.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다소 안도할 수 있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젠슨 황 CEO도 이 같은 발언과 좀 비슷한 결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 관세로 인한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의미가 적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산업은 모든 다른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AI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또 제조업을 미국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져와야 한다. 여기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열의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폭스콘이나 TSMC 같은 훌륭한 파트너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죠. 자, 빅테크 주식들도 일제히 올랐는데요. 테슬라가 오늘 5%가량의 반등 나왔고요. 해당 이슈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도 소폭의 상승,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젠슨 황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 줬습니다.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인데요. 리플의 CEO가 현재 증권거래위원회 측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이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중에 가격 급등이 나왔습니다. 리플 측은 지금 4년 3개월가량 이 SEC 측과 소송,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증권거래위원회 측에서 이제 리플을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항소하지 않을 거라는 리플 CEO 측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매수로 반응을 했고요. 12%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달러 52센트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렸죠. 네, 계속해서는 미국 증시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P 500 11개 섹터 가운데 오늘 M7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일단 구글 2%대 상승 나왔고요. 아마존도 1.4% 올랐습니다. 애플도 1% 넘는 반등 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엔비디아도 1.8%가량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단에서도 파란불,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또 이번 주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지금까지 좋은 섹터는 바로 이 오른쪽에 위치한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만 5%가량의 상승률 보이면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죠. 먼저 M7 종목들입니다. 자, 엔비디아 오늘 1%가량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젠슨 황 CEO의 CNBC 인터뷰가 나온 후에 엔비디아도 상승으로 방향을 또 강하게 잡았는데요. 관세 정책이 있다 해도 단기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AI도 미국에서 개발해야 한다라는 현재의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5%가량의 상승 나왔네요. 캘리포니아의 관련 기관에서 테슬라의 운송 사업자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즉, 공유 서비스, 차량 공유를 함께 할 수 있는,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거죠. 즉, 로보택시의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매수세로 반영됐고요. 종가는 4.6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최고 인사 책임자, 그러니까 HR 담당자의 새로운 인물을 임명했습니다. 에이미 콜먼이 이 HR 새로운 책임자로 역량을 다할 것이다 라고 CEO가 직접 밝혔고요. 이번에 HR 책임자가 교체가 되는 것은 10년 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12%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테크 외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의 이슈 있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보유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죠. 암호화폐를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서 증권을 더 많이 발행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5% 넘는 상승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어요.
네, 계속해서는 보잉입니다. 미국 최대 우주항공 운송업체죠. 6% 급등이 나왔는데요. 보잉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현금의 소모, 현금의 고갈은 완화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안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사실 지난해 보잉은 안전사고, 충돌사고를 비롯해서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CFO가 오랜만에 이 현금 소모가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는 개선 시그널을 보냈고요. 공장 운영도 동시에 좋아지고 있다는 멘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헬스 에쿼티입니다. 건강 관련한 핀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20% 가까운 급락 나왔습니다. 종가는 19.97%로 마감했네요. 월가에서 기대했던 주당 순이익은 70센트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주당 69센트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종목도 살펴보시죠. 샤오펑 보겠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기업이죠. 긍정적인 신차 판매 라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뉴트럴, 중립 투자 의견에서 바이, 매수로 업그레이드한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도 $30로 제시했네요. 네, 계속해서 로빈후드입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컴파스 포인트라는 기관에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고 밝혔고요. 긍정적인 전망 내놨습니다. 1,200만의 암호화폐 이용자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머스트노우 5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FOMC 회의가 결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 동결로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과 함께 시장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연내 2차례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연준은 다시 한번 공개를 했고요. 다만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고용 쪽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장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올려잡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 연준의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앞으로의 연준의 금리 인하는 2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올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영향이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영향에 머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금리 동결과 관련돼서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크게 놀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되려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풀이하는 내용에 언급을 하자 이 부분과 관련된 하나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는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고용 그리고 인플레 지표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안정화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여름부터 해서 많게는 3차례까지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제 지표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그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함께 90분 동안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30일간의 부분 휴전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었죠. 오늘은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전화 통화를 1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완전 휴전과 관련된 의지를 양국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을 했고요. 그 전날 푸틴 대통령이 무기 지원하지 말아라라고 내용을 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에너지라던가 원전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서 양국이 서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다가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이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최종 종전과 관련된 논의가 나올 수 있을지 일단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름의 조율점을 찾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기업 이슈로 좀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C 컨퍼런스 발표 이후 주가가 되려 시간 외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월가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평가들을 간밤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가지고 가도 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주요 증권사들의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한번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보유한 비교 불가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독보적인 로드맵을 강조하면서 블랙웰 울트라와 루빈 시리즈가 AI 컴퓨팅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펠 같은 경우는 올해 동안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상위 4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360만 개의 GPU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작년 호퍼 GPU 판매량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죠. 이 AI 컴퓨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강력한 로드맵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오는 27년까지 AI 반도체 시장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맞춤형 반도체나 기타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루빈 시리즈 출시는 향후 2년 동안 AI 반도체 시장 안에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GTC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던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로드맵 그리고 기술 전략은 일단 월가에서는 높은 평가를 나름 받고 있습니다. 이 AI 가속화와 컴퓨팅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 한편 젠슨항 CEO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안에서 반도체 생산을 계속해서 넓혀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이 파트너사들도 미국 내 제조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TSMC와의 협력 소식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일단 증권사들 매수 의견 유지와 목표 주가 상향으로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심리 기대감을 간밤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긍정적인 호평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대 상승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낙폭을 나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상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 이 켄터 피츠제럴드의 40년 동안 이끌었던 수장이기도 했죠. 근데 이 해당 기관에서 간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하면서 비중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투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오늘 장 기준으로는 4%대 상승을 보이면서 235달러 선에 주가는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 최근 테슬라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40% 넘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켄터 피츠제럴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요인들도 이 시기별로 정리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주요 이벤트들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는 25년 이 6월부터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처음 공개하고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중국과 유럽에 출시되는 것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내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26년도부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또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25년 하반기부터 26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양산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로드맵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겪고 있는 주가 상태 충분히 매력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안에서도 로보택시 사업이 테슬라의 미래 성장 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올해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에너지라던가 자동차 부분의 회복도 올 한 해 동안은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의 실적이 다소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유럽과 중국에서 현재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 1분기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전체 매출의 2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 안에서 경쟁사들과 어떤 점유율을 놓고 경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 주가 괜찮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은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SEC가 2020년도 12월 이 리플 측을 향해서 증권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횟수로는 5년 만에 이 항소를 포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리플 랩스를 제외하고 다른 코인들이나 이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이미 모두 항소를 포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항소 포기도 정말 시간 문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간밤 리플랩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최종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리플 같은 경우는 간밤 12% 정도 급등하면서 2.4달러 선까지 가격 회복을 보였고요. 이 대장주인 리플의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자 다른 코인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전반적인 추세가 다시 한번 전환이 되는 것일지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계속해서 파악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 대형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어제 나왔던 GTC 2025도 그렇고요. 오늘 FOMC 회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기조연설 결과도 오늘 회의 결과도 일단은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죠. 우리의 기대치 그대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연준은 시장이 확신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페드워치에서는 거의 99%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차례 인하할 거라는 기존 전망도 유진을 했었죠. 앞서 보셨던 사진은요, 연준이 발표하는 이 성명문의 가장 앞장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죠. 올해 2번째 FOMC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틀 동안 있었던 FOMC 정례회의에서 어떤 전망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이변은 없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이틀간의 정책회의에서 금리가 변경될 가능성 사실상 0%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기준금리는 4.25%에서 4.5%의 기존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사실 수개월 동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의 금리 수준은 작년 12월에 FOMC 회의에서 있었던 수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2차례 인하할 거라는 전망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총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올해 말까지 예상이 되는 거죠. 이제 현재 상황에서 빅스텝으로 인하를 할 이유는 굳이 없기 때문에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으로 2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틀간의 정례회의가 끝난 후에는 FOMC 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는데요. 이 성명 내용을 보면 기준금리 동결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전망치가 수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어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기존에는 2.1%로 전망했었는데 오늘 성명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하며 1.7% 올해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2.8%, 이 수치는 개인 소비 지출 PCE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 PCE 지표가 2.8%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하면서 기존 전망 대비해서 0.3%포인트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즉,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성명에 담기기는 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성장률은 하향 조정됐고요. 물가 상승 우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이 됐으니까요. 또 FOMC 성명 내용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라는 워딩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됐었고요. 또 성명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 위원회는 연준의 이중 목표와 관련된 리스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나온 이중 목표라는 것은 연준의 2가지 정책 목표죠. 즉, 완전한 고용과 물가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는 내용 성명에 포함이 됐고요. 계속해서 제가 어제 이 점도표도 꼭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좀 미리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점도표에서 과연 변화가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성명 안에 있는 점도표 내용을 발췌해 왔는데요.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표시된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2025년, 다음은 2026년, 그리고 2027년, 마지막에는 롱걸텀이라고 해서 장기적인 전망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세로로 표시되어 있는 세로축은 퍼센티지입니다. 즉 금리의 퍼센티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세로축은 가장 낮은 0%부터 6%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면상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2025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축에서는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3.75%에서 4% 사이의 구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75%에서 4%대까지로 인하될 것이다. 즉 2차례 인하를 전망한 연준 위원들이 가장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듬 해인 2026년 확인해 보면요. 더 압도적인 비율로 현재 이 구간에서 연준 위원들이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3.2%에서 3.5% 구간 밴드입니다. 즉 2026년에도 2차례 더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를 해서요. 3.25에서 3.5% 수준의 금리를 형성할 거라는데 합의점이 모아진 거죠. 마지막으로 2027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는 구간은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한 3%에서 3.25%포인트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2차례 추가 인하, 내년에 2차례 또 인하, 그리고 2027년에는 한 차례 더 인하를 해서 내후년에는 3% 수준의 기준금리 수준에서 안정화될 거라고 점도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올해 2회 금리 인하 횟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 횟수는 오늘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총 2가지 고려 요소에 따라서요. 만약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된다면 이 부분이 시장에서 또 우려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관세 리스크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푼다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상방 압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고려 요소는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부각되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둔화를 넘어서 이제는 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가 둔화된다고 가정한다면 연준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 속도를 더 가속을 해야 합니다.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엇갈린 시그널과 엇갈린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만약 연준에서 물가 상승 쪽으로 더 무게추를 두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금리 인하 횟수가 1회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경기 둔화 쪽 우려에 더 무게를 둔다면 금리 인하를 가속해야 된다. 즉 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3차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도표를 더 자세히 분석하자는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여기에 더해서 경제 지표가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가, PCE는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경기 둔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하향 조정이 나왔죠. 이걸 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두 지표가 결국에는 서로를 상쇄시키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밸런스를 맞추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양측으로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라 예측이 매우 불확실하다고도 이야기했죠. 즉 기존 전망에서 방향을 어느 한쪽으로 크게 틀기가 힘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연준의 고민이 묻어나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 관련해서도 그동안은 일단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날은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How much of it is tariff? So let me say that it i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have a precise assessment of how much of inflation is coming from tariffs and from other, and that's already the case. You may have seen that goods inflation moved up pretty significantly in the first 2 months of the year. Trying to track that back to actual tariff increases, given what was tariffed and what was not, very, very challenging. So some of it, the answer is clearly some of it. A good part of it is coming from tariffs, but we'll be working, and so will other forecasters, to try to find the best possible way to separate non-tariff inflation from tariff inflation. In terms of your sort of looking through question, too soon to say about that. As I've mentioned, it can be the case that it's appropriate sometimes to look through inflation if it's going to go away quickly without action by us, if it's transitory, and that can be the case in the case of tariff inflation. I think that would depend on the tariff inflation moving through fairly quickly, and would depend critically as well on inflation expectations being well anchored, longer term inflation expectations being well anchored. 네,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인플레이션 상승의 상당 부분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일은 관세 영향이 배제된 인플레이션 수치, 그리고 관세 영향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 일부 안도감을 줬고요. 19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면 이 둔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약간 우려되는 듯한 발언도 섞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년과 내후년에 인플레이션은 일단 하락할 전망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도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멘트를 또 덧붙였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실물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거죠. 다만 실물 경제, 그러니까 실질 경제는 견고하게 나오는데 설문조사 데이터,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설문을 기반으로 한 지표가 나올 때는 불확실성이 커 보이고 또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상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즉 면밀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더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 제롬 파월이 관세 영향이 데이터에 반영되기에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다만 인플레이션에 관세 영향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기존보다는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실물 경기 지표는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나와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을 한 제롬 파월. 오늘은 일단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했지만요. 내일 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요즘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크니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3월에 있었던 머니터리 포럼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는 확실한 신호, 시그널과 잡음, 즉 소음을 뜻하는 노이즈가 섞여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신호와 잡음을 걸러내는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걸 연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연준 측도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4월 2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트럼프가 더 공격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도 불확실하다는 워딩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4월에 있을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강경한 정책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인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 금리 동결 결정, 시장은 환호입니다. 단순하죠? 자, 역시 젠슨왕도 뭐 어제 제가 약발이 안 먹힌다고 했는데 어떤 기자님이 그 정말로 약발이 안 먹힌 어쩌고 썼더니 댓글에 뭐 이게 촌스럽게 약발이 안 먹힌다는 단어를 기사에서 쓰냐 뭐 이러던데 어쨌든 간에 젠슨왕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전혀 뭐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그 너무 적응이 돼서 그런지 처음에는 막 뭐 천문학자 옛날에 뭐 여성으로서 어떤 군인으로 굉장히 업적을 남기신 분 뭐 이런 역사학자 이런 이름을 따니까 되게 재미도 있고 이름도 멋있잖아요. 쿨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열광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면역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테슬라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딱 봐도 그 테슬라를 굳이 거기서 살 이유는 없었죠. 갑자기 트럼프가 테슬라를 산다고 한 건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저거 딱 앨런 머스크 조금 기 세워주려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운전도 안 하시는 분이 테슬라를 사서 뭐 하겠어요, 지금. 운전대 논지 오래되셨어요, 트럼프는. 그런데도 샀다는 거는 일부러 보여주기식이죠. 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랑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그 종목들이 너무나 흔들리다 보니까 뭔가 기댈 때를 찾았는데 앨런 머스크 길을 살려준다고 테슬라를 샀습니다만 테슬라 주가는 더 하락했고, 그리고 지금 젠슨왕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주가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국 살린 건 누구였죠? 파월의 한마디였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가 대통령이 두 가지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앨런 머스크, 아무리 젠슨왕이 날고긴다 하더라도 뭐 제2의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못 받고 있잖아요. 물론 앨런 머스크가 제2의 뭐 상황이니 뭐 이런 얘기는 약간 비아냥되는 투로 나오는 것이고, 제2의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붙은 사람은 제롬 파월밖에 없죠. 뭐 트럼프가 시기를 하는지 질투를 하는지 계속 찌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자꾸 언론을 통해서 파월 이름은 다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역시 영향력 보여줬죠. 결국에 기자회견에서 나온 한마디가 장 마감 때까지 상승세를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기에서 무슨 삐끗하는 한마디 했으면 바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장 초반에 벌어놨던 거 바로 주저앉았겠죠. 그러면 그건 그 나름대로 또 파월의 영향력이었겠죠. 파월이 그런 부정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으면 바로 시장이 꼬꾸라지면서 파월의 영향력이 역시 대단하네, 이랬을 겁니다. 근데 어제는 어쨌든 약간 비두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결국에 젠슨왕도 옐런 머스크도 일으키지 못한 증시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사회 7인의 이사회죠. 마치 뭐 굉장히 그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죠. 7인의 이사회라는 그 존재가 이 FRS,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연방제도 이사회의 핵심,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부의장이 있는데 의장과 부의장이 있었고, 이분이죠. 마이클 바 이 금융감독 부의장. 부의장이 두 개인데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부의장에서 여기에 떼어졌죠. 근데 제가 연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거는 업데이트를 정말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뭐 어제 라이브라던가 이런 거 뭐 자료는 계속 올리는데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밑에 이 날짜가 나오거든요. 막 2022년도에 이후에 건드리지 않고 이런 게 많아요. 이런 뭐 연준을 알리는 인포메이션 그 섹터 같은 경우에 정말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보험원이 이걸 이어받은 거죠. 사실상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사진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굳이 사진을, 물론 7인의 이사이기 때문에 7명이 공평한 어떤 권한이 있는 뭐 굉장히 무슨 약간 헌법재판소 같기도 하잖아요. 이런 느낌적으로. 그런데 굳이 그러면은 만약에 그 공평함을 하려고 했으면 파월을 굳이 앞에 안 놓고 여기다 놨어도 됐잖아요. 근데 왜 파월하고 부의장을 1, 2번에 놨을까요? 7인의 이사회 중에서도 이게 당연히 지위가 높기 때문이죠. 뭐 딱히 뭐 지위가 평가적으로 되진 않지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 금융감독 부의장을 새로 맡은 보우먼 이사가 이 마이클 바 제치고 실질적으로는 3인자예요. 이렇게 되면 3인자이기 때문에 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마이클 바 부의장은 금융감독 부의장 전 부의장이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기는 맡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7인의 이사에서는 빠지지 않죠. 지금 보우먼 이사도 처음에 들어올 때 여기 원래 자리에 있던 7인의 이사회 중에 한 명의 남은 임기를 3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임명이 돼서 14년짜리를 지금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클 바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사의 임기가. 금융감독 부의장으로서의 직책만 날려먹은 거죠. 그 날리고 보우먼 이사가 옮겨받은 것이고, 요렇게 지금 7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우먼 이사가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성명을 냈습니다. 저를 감독부위원장으로 지명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저에게 주신 지속적인 믿음과 자신감에 감사드립니다. 확인되면 혁신을 장려하는 투명하고 맞춤형 은행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감독과 규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은행과 은행 규제기관 이사회 멤버로서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앞으로 과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기관의 동료들과 이사회 동료들과 협력하여 모든 미국인의 성장하는 미국 경제와 번영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바로 FOMC 있기 전에 인사가 딱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매파인데 왜 임명했나? 어제 얘기했죠. 금리에서는 금리 인상 인하 이 결정하는 데서는 매파인데 금융감독 부의장이라는 이 직책은 금융기관을 저기 하는 거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감독을 하는 위치인데 금융감독 규제에 있어서만큼은 비둘기파기 때문에 임명을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의 하나의 장치였죠. 트럼프 하나 장치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찬성이냐 반대냐 나왔을 때 어제 만장일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만장일치라는 거는 금리 인상,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만장일치냐 뭐 아니요 반대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어제 반대표가 나왔어요. 근데 반대표라고 표현 안 하는 것은 왜 표현 안 하냐면은 금리에 대해서 만장일치인 거죠. 근데 양적 완화냐 양적 긴축이냐 거기에서 반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매파도 아닌 예를 들어 어제 보호만이 반대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적인 측면 이런 무슨 뭐 양적 완화 이런 쪽에서 오히려 이 보호먼 이사는 양적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택하는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 부의장에 앉힌 거예요. 트럼프가 맨날 얘기한 대로 왜 금리 인하 안 해? 나 볼 때 내 임기 때 금리 인하 척척척 해가지고 주가 급등해갖고 국민들이 더 열광적으로 지지하게 해줘. 맨날 이렇게 위에 친 사람이 보호먼 이사가 공화당에서 임명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매판 거 뻔히 아는데 FOMC 앞두고 저번처럼 작년에 또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혼자 반대표를 던졌는데 다 금리 인하 외치는데 혼자 금리 동결을 외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임명했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혹시 또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내 의견에 반대할지도 모르는 확률이 있는데 굳이 금융감독 부의장이 임명을 했을까요? 바보가 아닌데 트럼프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그쪽을 보고 임명한 거예요.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비둘기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너 활약을 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25년 위원회 위원이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죠. 12개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12명만. 7명 이사회 아까 나왔죠. 거기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1명 포함해서 8에다가 나머지 연방준비은행에서 4명이 들어와서 합쳐서 12명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물론 점도표라든가 의견에는 19명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따져볼까요? 파월 의장은 중립입니다. 뭐 의장이 사실 어떻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중립. 윌리엄스 부의장 중립이고요. 마이클 바 이제 그냥 이사회 임원이죠. 중립입니다. 보우먼은 매파예요. 확실히 매파고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립, 리사 쿡 비둘기파입니다. 그리고 이 시카고 굴스비, 이 리사 쿡하고 굴스비 이 두 명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제퍼슨 이사회 임원이 중립, 그리고 쿠글러 이사회 임원 중립. 그다음에 여기에 매파 2개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랑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둘 다 매파예요. 매파. 그다음에 윌러 이사회 이 임원이 비둘기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져보면은 비등비등한 상황이거든요. 매파가 3명 있고요. 비둘기파가 3명 있어요. 나머지가 중립입니다. 지금 우연찮게도 굉장히 균형 있게 잡혀 있거든요. 그동안 한 발언들을 토대로 해당 사이트에서 분류한 대로예요. 지금 완전히 균형점이에요. 비둘기 3, 매 3에 나머지 다 중립입니다. 자, 이 그동안의 발언으로 따진 성향으로만 봐서는 어제 금리 동결이 나온 게 완전히 되게 당연한 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 매파나 비둘기파의 성향이 나타나는 건 어디예요? 금리 동결이라는 저기에서는 안 나타나죠. 결과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그럼 그냥 비둘기 매파 3대 3의 중립 나머지니까 그 균형점대로 나왔나 보다 하는데 그래도 자기의 매파적인 성향이나 비둘기파적 성향을 드러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369, 12에만 나오는 점도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점도표의 이동에 19명이 물론 익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매파가 그대로 매파적인 얘기를 했는지 비둘기파가 그대로 비둘기파 얘기를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익명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뭔가 변동이 369, 10이라고 했으니까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 점도표가 나왔고 이번에 3개월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뭔가 점도표에 변동이 있었으면은 이 중에 누군가가 자기의 매파적인 성향을 나타냈던가 아니면 반란표를 냈던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대체 회원은 이렇게 마치 후보 같은 거예요. 5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똑같죠? 축구 선수처럼 부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여기서 투입되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가 지금 진행이 되고 바로 거기서 연준 홈페이지에서 2시 30분 PM에 올려놨죠. 자, 그리고 뒤에 있죠. 이제 이 FR 그 이사회 가버먼트의 국기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C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 파월이 띄워놓고 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예쁜 색깔로. 뒤로 가볼게요. 어차피 뒤에 나오기 때문에 파월이 이걸 보고 얘기했다는 거. 점도표도 보고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제 연준 홈페이지에 자료는 이렇게 나와요. 아까는 파월이 기자회견 할 때 예쁘게 잘 보이게 하려고 이제 바탕색을 저렇게 예쁘게 했는데 연준 홈페이지는 항상 이런 색으로 이 첨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전망 요약과 점도표. 자, 요게 36912에만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연준이 1년에 8번 회의를 하는데 물론 그 코로나 같은 위기라든가 서브프라임이 터져버리면은 회의를 더 자주 하겠죠. 12번도 할 수 있어요. 매달에 한 번씩. 그런데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8번을 하는데 그 8번 중에서 딱 4번만, 저희 4번만, 그쵸? 1, 2, 3, 4분기 4번만 요 경제전망 요약과 이 36912로 해가지고 점도표 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8번 회의가 다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36912는 더욱더 중요하다. 그 위원들의 경제전망 요약과 요 상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경제전망 요약 대충 보면은 뭐 지금 GDP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종전 대비 0.4% 하향됐습니다. 여기 이제 2025, 2026, 2027하고 그 장기적인 거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올해를 포함해서 3년치랑 장기적인 전망 이렇게 4개를 쫙쫙쫙쫙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4개를 해놓은 게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그 3개의 차트랑 똑같이 일치하죠. 근데 여기는 왜 4개냐면 코어까지 포함한 거예요. 개인 소비 지출에 코어 개인 소비 지출을 하나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3개의 차트랑 이거랑 결국 경제전망 요약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보는 게 딱 3가지예요. 자, GDP, 그다음에 실업률, 그다음에 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 전망치는 4.4%로 0.1% 상향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GDP 성장률은 0.4% 하향됐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에는 2.7%로 0.2% 상향. 그리고 근원 전망치는 2.8%로 0.3% 상향됐습니다. 자, 뭐 요거는 그냥 보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뒤로 요거 볼게요. 요거만 보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저 점도표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변화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되죠. 작년 12월 달의 점도표랑 이번 3월 달에 나온 점도표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우리가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은 됐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가 달라졌어요. 자, 여기 윗부분에 여기 5개가 있었잖아요. 여기 점이 8개가 됐죠. 여기 밑에 숫자로 하면은 이 밑에 숫자로 세면은 요거 붙어서 안 세지잖아요. 15개 이거. 밑에가 15개고 이번에 11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금리가 내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판지 비둘기판지 아까 분류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누가 무슨 의견을 내는지 익명이라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이 밑에 금리 인하를 외치는 사람이 15명이 있었는데 11명으로 줄은 거예요. 4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매파적인 의견을 누군가 4명이 더 갔다는 거죠, 지금. 4명이 이 밑에 있던 4명이 이 위로 가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매파적인 성향이 지금 강해졌다는 게 점도표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저게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저게 중요한 겁니다. 매파적인 상황이 강해진 게 누군지 모르지만 점도표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하 의견이 이번 연도에 2번 하는 거는 맞아 나왔는데 금리 인하의 폭이 적을 수 있거나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점도표 밑에 있는 사람이 15명에서 11명으로 줄는 거 여기서 지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평입니다. 점도표에서 매파적인 성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강하고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지만 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파월 의장의 이름값을 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듭평입니다. 비둘기 울음소리에 매가 발톱을 감추다.
요즘 국내 증시가 꽤나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FOMC 회의를 앞두고 전날 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 코스피는 다시 한번 상승을 지켜줬습니다. 3일 연속으로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이 코스피 지수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급락세를 이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 안에서의 펀더멘털이 다시 한번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증시에서 코스피 시장이 그나마 더 좋았었던 이유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돈만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중에 4개월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다시 한번 6만 전자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단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종목으로 픽해주기도 했고요. 일단 개인은 지속적인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수급단 안에서의 긍정적인 기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 오리온 같은 경우도 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는데요. 최근에 음식료 업종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1분기의 실적 기대감 가장 크게는 음식료 업종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장에서 추가적으로 52주 신고가 돌파했던 음식료 업종 종목들이 많았었던 만큼 이 실적 발표 때까지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도주 위주로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부분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든든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AI 칩 로드맵 공개와 함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구체적인 이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언급은 없었지만 일단 삼성전자도 어제 이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전해져 왔고 이 HBM과 관련돼서 차기작과 관련된 로드맵 공개 그리고 SK하이닉스 또한 추가적으로 차세대 HBM 칩을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안에서의 긍정적인 상승 기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이 소부장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의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VM이 12%대 그리고 IMT도 1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그 전날에 나왔었던 소식이었죠. 비아디가 5분만 충전해도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슈퍼차저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었던 가운데 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서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고체뿐만 아니라 비아디 주요 고객사인 이노메트리와 같은 종목들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수요 급증과 관련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주요 기업들도 계속해서 배터리 공장 라인을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만큼 올 한 해 동안의 전망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선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엔비디아에서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컴텀데이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런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었고요. 국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안에 양자 기술을 포함해서 총 3.4조 원의 규모의 투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해당 소식과 함께 어제 이 11% 넘는 상승을 보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첨단 소재도 10%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지켜볼 이슈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섹터를 통해서 오늘도 좀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I 쪽의 소식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중국과 미국 쪽의 소식을 나눠서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이 머스크의 xAI 이 여러 기업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가적인 투자 금액을 모집해가고 있다는 소식이 작년부터 전해졌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게 목표였는데 현재 간밤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 1,000억 달러까지도 투자 금액을 증가시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고 앞으로 기업들도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 쪽도 굉장히 바짝 추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알리바바나 바이두와 같은 중국의 빅 공룡 회사들이 이 AI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소식들을 실적 발표와 함께 전해왔었는데 간밤에는 텐센트도 해당 내용에 함께 동조를 했습니다. 텐센트는 올해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전체 매출의 10%나 되는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치열하게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수록 AI 향해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의 수혜가 충분히 기대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쪽까지도 그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AI 관련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인 퓨리오사는 지금 정부에서 메타와 함께 인수 합병이 되는지 거래를 심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간 내에서 이 창투사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오늘 관련주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철강과 방산 관련해서는 오늘 유럽 쪽의 소식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럽이 오는 4월부터 철강 수입량을 15%를 감축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관세 조치를 부과를 하자 유럽 쪽도 이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철강 수입량을 감축시키기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안에 있는 철강을 먼저 조달하고 나서 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분기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무역 조치도 다시금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국가 중에 3위가 국내 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들 해당 소식으로 오늘 좀 부정적인 이 가격 반영을 해주지 않을지 일단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도 유럽이 이제 방산과 관련돼서 증액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어제도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 일단 국내 기업들에게는 약간은 부담될 수 있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제3국에 개방해서 무기를 조달받겠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나 노르웨이 쪽에 좀 집중적으로 수혜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까지 수혜를 받아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철강과 방산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반응해질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외 글로벌 이슈들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에는 FOMC가 있었죠.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차례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시사가 됐는데 시장이 알고 있었던 시나리오였던 만큼 간밤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상승 기조로 화답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일시적일 것 같다라는 발언을 내놨던 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평가의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도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그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에 이어서 간밤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완전히 휴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양국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했다라고 하고요.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간밤 오랜만에 4%가 넘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현재 월가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이 조정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테슬라향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은 해당 소식을 잘 반영해 줄지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DTC 2025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만 오늘 AI 세션,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AI 세션이 있고요. 내일은 퀀텀데이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나 퀀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지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중요했던 암호화폐 소식도 있었죠. XRP가 추가적으로 SEC와 함께 진행했던 이 소송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소식과 함께 간밤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있었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도 같이 움직여줄 수 있을지 일단 개장 분위기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M7 기술주들도 테슬라를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1.4% 올랐고요. 이날 장 초반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상승 출발한 증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때는 장중 고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시장의 예상대로 4.25%에서 4.5% 밴드 동결에 나섰습니다.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은 상향 조정했는데요. 경제 성장률 올해 미국에서는 1.7% 나올 것이다 라면서 기존 전망 대비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물가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PCE 개인 소비 지출을 중심으로 2.8% 상승할 걸로 예상했고요.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0.3%포인트 상향 조정한 겁니다. FOMC 성명을 통해서는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이 공개된 이후 가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영향이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면서 시장을 달래려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점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하다는 멘트도 덧붙였습니다. 주요 인사들 발언과 인터뷰 가운데서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CNBC와 인터뷰를 가진 내용 발췌해 왔습니다. 젠슨 황 CEO는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거다, 큰 여파를 주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스탠스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TSMC라는 협력사와 함께 미국에서 칩 제조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폭스콘 같은 훌륭한 파트너사들도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스탠스와 함께 미국으로 제조업을 장기적으로는 가져와야 된다는 내용의 인터뷰 나온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리플이 급등 나왔습니다. 2달러 50센트 선에서 현재도 거래되고 있는 점 확인을 했고요. 리플의 CEO 측에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측에서 소송을 취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관련주 리플도 함께 상승 나왔고요. 리플은 이 SEC 측과의 고소 4년 3개월간의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관련 판결에서 승소한 내용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적인 순간으로 남아있죠. 이 리플이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됐다는 걸 걸고 넘어졌던 건데 이렇게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산업에 조금 더 규제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M7 기술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주가 속한 커뮤니케이션 섹터, 임의 소비재, 그리고 기술주, 반도체도 일제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 체크해 드릴게요. 이 부분에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에너지 섹터, 오늘까지 5%가량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종목별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먼저 빅테크입니다. 엔비디아는 앞서 전해드린 젠슨 황 CEO의 이 CNBC 관련한 인터뷰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 끌어올렸고요.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AI 산업과 칩 제조 등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발언 나왔습니다. 2%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관련 기관이 운송 사업자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로보택시를 향한 첫 단계, 첫 단추를 꿰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기대감이 곧 상승으로 이어졌네요. 5% 가까운 급등 마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허가를 받은 겁니다.
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1% 넘는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새 HR 최고 책임자를 10년 만에 교체했는데요. 1996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녔던 에이미 콜먼이 다음 인사 최고 책임자라고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주가 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종목 소식 조금 더 확인해 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오늘 급등 나왔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암호화폐를 더 매수하기 위해서 500만 주의 주식을 추가 발행한다라는 내용이 전날 전해졌고요. 이날 주가 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잉입니다. 세계 최대 우주항공 산업을 하고 있죠. CFO 금융 담당자가 이 현재 현금의 고갈, 현금의 소모가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공장 운영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잉 지난해에 각종 충돌, 안전사고 이슈 그리고 대규모 파업 때문에 부침을 겪었죠.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 같은 온화한 발언 내주면서 6%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헬스 에퀴티입니다. 금융 관련한 그리고 건강 관련한 핀테크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어요. 주당 순이익이 월가 예상으로는 72센트 정도였는데요. 69센트로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서 20% 가까운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샤오펑 전기차 제조 업체입니다. 최근에 계속 테슬라에 관해서는 투자 등급이 다운그레이드되고 중국판 EV 업체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무라에서 샤오펑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차 출시 라인업, 파이프 라인업을 갖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 $30 제시했고요. 투자 등급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스 포인트에서 로빈후드에 대해서 매수로 커버리지 게시했어요. 6.7% 상승 나왔고요. 1,200만 명의 암호화폐 이용자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강한 경쟁력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종합결제 서비스 기업 KG 모빌리언스가 디지털 금융회사로 도약합니다. 기술 혁신을 토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IT본부를 2개의 개발실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AI 기반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입니다. 이를 통하면 피지 거래 트래픽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시스템 이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업무에 적어도 30-40% 정도는 다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사는 가상자산 지급결제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 화폐 시장이 활성화함에 따라 새로운 전자결제 중개를 위해서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탈중앙화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기관과 카드사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나 카드사의 시스템보다는 디지털 화폐 기반의 새로운 결제 인프라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KG 모빌리언스는 중국 이커머스를 포함한 새로운 거래처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속 성장 중에 있는 중고마켓 그리고 배달 플랫폼 중에 휴대폰 결제가 미도입된 가맹점을 중심으로 서비스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도는 이런 안전한 피지 사업 구조로 연간 거래와 영업이익 모두 최대로 이뤄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해 TMF 미정산 리스크를 털어낸 KG 모빌리언스. 올해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3월 벌써 20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톱 기사 중에
SK가 HBM4를 샘플입니다만 HBM4를 처음으로 고객사들한테 이제 공급을 한다. 이 얘기가 탑 기사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어제 주주총회 있었죠.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이번엔 실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결국 HBM이 연결되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좀 실수를 했는데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겠다라는 걸 어제 주주총회에서 주주분들한테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뭐 어필을 했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그 얘기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HBM4 원래 올 뭐 하반기 정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한 1분기 정도 이 공급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물론 양산을 하는 건 아직은 아니고 양산은 어제 SK하이닉스의 얘기는 하반기쯤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략 한 4분기 정도 가면 이제 HBM4의 양산도 가능할 것이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 HBM3 이 좀 12단 엔비디아 공급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SK는 일찌감치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HBM4 12단에 이제 샘플 공급을 통해서 이제 샘플이 공급된다는 얘기의 의미는 현장에서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대한 인증 테스트를 한다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쨌든 이 HBM은 SK하이닉스가 이 주도권을 역시 상당히 좀 기간을 벌린 상태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어제죠. 어제 이제 GTC 2025에서 젠슨 황 CEO가 향후에 이제 차세대 AI 이 칩들, AI 반도체의 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루빈, 그다음에 내후년에 루빈 울트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AI 칩 새로운 이름이 나왔죠. 파인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HBM4,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HBM4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루빈에 이제 탑재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의 어떤 얘기도 좀 나왔고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그 주주들의 질문이 되게 많았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HBM4 그다음에 커스텀 HBM 이렇게 해서 승부수를 내겠다. 그러니까 HBM4 자체가 SK하이닉스보다 좀 늦긴 하겠지만 결국 시장에서 나가서 이제 물량을 이제 얼마나 많이 잘 공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또 커스텀 HBM이라고 하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거에 맞춤식 HBM을 또 만들겠다. 이런 뭐 내용도 새롭게 좀 나온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어제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결국은 어제 반도체주들의 이 훈풍에 또 뒷받침을 해준 게 모건 스탠리 보고서죠. 작년 9월에 반도체 업계에 이제 겨울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고 사실은 그 이후에 정말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졌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모건 스탠리가 이제 입장을 좀 바꿨죠. 전망을 바꿔서 따져보면 이제 반도체 시장에 봄이 오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봄이 오고 있다라는 거에 근거는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들입니다. 레거시 반도체들의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 가격들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HBM도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9월에 나왔던 반도체 겨울 리포트가 시장에서 영향이 좀 크게 있었던 것처럼 이번 리포트도 좀 시장에서 영향이 좀 진짜 크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시장 얘기긴 한데요. 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거죠. 거래소가 거래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잘 운용하는 걸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 거래가 중단됐었다. 이게 7분이라는 그 시간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10초라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거래소라는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 특히 신뢰에 일단 금이 갔다라는 거, 그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조금씩 유입이 되는 느낌이 분위기가 살짝 드는데 혹시 이러다가 이번 거래 중단 사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또 키우는 일종의 촉매자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을 오늘 이데일리가 증권면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순매도 코스피 쪽 살짝 볼까요? 작년 10월 4조, 11월도 4조대, 12월 3조대. 그러니까 작년 4분기죠. 이 석 달 동안에만 무려 12조 가까운
자금을 주식을 내다 판 그런 상황이고 올 들어 조금 주춤하긴 한데 2월 달에 3조 7천억까지 다시 늘어나면서 좀 또 시작되나 싶었는데 일단 3월 달 들어서는 1조 2천억 원 정도로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8개월 만에 3월 아직까지 3월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3월 현재까지는 순매수로 좀 이렇게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요. 사실은 이제 3월부터 좀 뭔가 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도 좀 줄고 월간 단위로 순매수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요 거래소 거래 중단 사태 요게 이제 뭔가 어떤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사실 들고 있는 겁니다. 왜 좀 뭔가 불안불안하게 올라갈 때 조금이라도 뭔가가 좀 변수가 생기면 좀 더 불안감이 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로 좀 생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가 어떤 굉장히 좀 긴장감을 갖고 준비를 좀 잘해서 이런 사태가 단 10초라도, 단 1초라도 나지 않게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 봅니다. 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이죠. 예, 산업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정면 돌파하겠다. 미국 공장에 시동을 건다. 예, 이달 말에요. 그동안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소개가 됐었던 HM, GMA,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름이 좀 깁니다. 이게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현대차 공장이죠.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좀 지어지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멕시코, 그러니까 기아가 지금 들어가 있는 멕시코에 관세를 25%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온 뒤에 이쪽에서 이제 내연기관 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차를 이쪽에서 일부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들은 많이 좀 들어가 있고요. 요게 이달 말 이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이게 현대차 그룹한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공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요 밑에 표가 좀 나오는데요. HM, GMA,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 공장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고 투자 규모가 55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이 좀 들어간 그런 엄청난 공장입니다. 부지도 1,183만 제곱미터. 생산 규모는 연 30만 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연 50만 대까지 맥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전기차들을 생산하는 이제 그런 공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 HM, GMA가 현대차에 상당히 좀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갖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당장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생산량을 좀 늘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미국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로 이제 트랜지션, 그러니까 이 전환이 어쨌든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막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지금 미국 회사들도 전기차 생산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럽 차들도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결국 이제 경쟁자가 전기차만 놓고 본다면 중국 전기차인데 중국 전기차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 그럼 남은 게 사실 일본인데요. 일본은 전기차는 우리보다 확실히 늦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지만 결국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전기차로 트랜지션 되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주도권을 조금 먼저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 3년, 3, 4년 요 기간,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전기차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걸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기차가 전기차 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배터리와 이 전기차 이런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 우리가 북미 시장에서 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거를 현대차 그룹이 읽고 이렇게 8조 원이나 돈을 투자를 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다. 이게 단순히 뭐 트럼프 관세 리스크 일거의 회피 수단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을 현대차가 그리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 해보죠. 리치 얘기 좀 정말 오래간만에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치 얘기를 할 때 이게 작년 말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제 인하했을 때입니다. 리치라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리치가 금리 인하기에 이제 수익이 좀 나고 뭐 매수에도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리츠주들이 좀 괜찮고 또 주가도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도 이제 올해는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물론 있었고요. 근데 아주 큰 변수가 터진 거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본적으로 리츠 상품들은 임대료, 그러니까 어떤 건물 같은 거, 빌딩 같은 거를 이제 소유를 하고 그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이제 수익을 내서 그걸 배당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홈플러스 사태가 벌어지는 다음에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 못하고 있는 게 현실화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리츠 종목에서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내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 KLX 부동산 리츠 인프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4일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좀 소폭 하락을 한 그런 상태가 되고요. 지금 표에 나오는 거는 리츠 종목들이죠. 신한 서부 D&D 리츠, SK 리츠, 그다음 맥쿼리 인프라 이 세 종목 모두 주가가 많게는 한 5%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리츠가 이제 배당도 상당히 좋고 한데 이런 배당 때문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인 임대료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 배당은 임대료가 뭐 두르고 잘 돼야지 배당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홈플러스 사태가 이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기다렸던 FOMC 진행이 됐습니다. 네. 신중론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기존의 입장을 그냥 유지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던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지금 미국 증시, 뭐 FOMC를 전반적으로 다 합해서 보면 이제는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죠. 시장이 실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의 이 관세 리스크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확장될 수 있고 또한 일시적인 뭐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래 공포라고 해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죠. 네. 그렇지만 반면에 지금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튼튼한 점이라든지 지금 센티먼트가 정말 최악으로 갔잖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눌러도 잘 안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중요한 뉴스인 유동성 관련된 부분. 네. 어쨌든 간에 미 연준은 올해 추가적으로 2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시도 제법 올랐죠. 네. 물론 그저께는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뭐 금리 동결했지만 올해 2번 그리고 또 내년에도 2번 그리고 또 2027년에는 한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는 수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인플레이션도 뭐 지금 보면은 좀 높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관세 때문에 올라갈 수 있죠. 0.3%포인트 정도 더 높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 관세 때문에 저희가 계산했던 게 0.4에서 0.5% 정도 영향을 미칠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숫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년도의 인플레이션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2.2%, 또 2027년에 또 2%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대부분 다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는 안 온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유동성을 부여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또한 QT까지도
양적 긴축 부분에 있어서도 약 250억 달러 월간에서 약 50억 달러로 확 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네. 호재성 뉴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름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잘 소화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PC 같은 경우도 연말 기대치가 뭐 종전 대비 좀 올라가긴 했는데 월가에서는 극단적으로 뭐 3%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시장이 예상했던 최악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네. 잘 간밤에 소화를 해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금리 인하 2차례 정도라고 좀 우리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혹시 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얼마나 관세를 올리느냐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변수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웰 의장의 발언을 보시면은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공급망의 변화가 이제 완전히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바뀌게 되고 더 이상은 뭐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페드 와치에서 나온 숫자들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어쨌든 6월 달에 한번 내려주는 거,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내려주는 것이 9월 달. 그래서 이제 올해 2차례 정도 내려주는데, 시장은 조금 더 빨리 한 번 더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올해 연말쯤 됐었을 때 한 번 더. 네. 그래서 올해 0.5가 아니라 0.75 정도 추가로 내려줄 거다고 예측하는데, 근데 이제 0.75 내려주고 나면 계속 안 내리다가, 네. 2026년 말이 돼야지 또 한 번 더 내려준다. 대충 어쨌든 뭐 시나리오는 두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숫자를 지금 이제 시장이 예측하게 되고요. 저는 이거를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경기가 침체가 아니었고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고 GDP 성장이 높았던 시기에서 금리를 0.75 내려주고 한 번 올리고 또 다시 0.75 내려줘서 네. 총 1.25% 내리고 난 이후부터 닷컴 버블이 시작됐거든요. 유동성 부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켜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케줄대로 가면 추가로 0.5% 내리면 1.25가 아니라 1.5% 내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를 내리는 폭이 2.5% 이하로 내리는 게 아니라서 더 네. 많이 내리는 게 아니고 네. 3% 미만의 금리는 안 볼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시나리오가 들어가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뭐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또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 일단 이 파월 의장 자체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뭐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길게 볼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하긴 했거든요. 일단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자가 사실상 증시에 조금 더 짙어지고 있는 시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맞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센티멘탈에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만 평가를 해도 되는 건지 기회로 가져가도 되는 시기일까요? 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요. 네. 경기 둔화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 둔화이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0.5%만 내려주는 것이죠. 경기 침체라고 생각한다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거고 네. 그만큼 이제 펀더멘털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일 거지만 지금의 스케줄로 잡으면은 여전히 금리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한 숫자 보시면 올해 1사분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마이너스 1.8% 성장률. 네. 전 분기 대비해서. 물론 저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경기 침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겠지만 네. 우리는 그 전년도 대비해서 동기의 숫자를 봅니다. 네.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로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 4, 4분기가 YOY로 하면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했었을 때 2.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6%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1.6%의 성장률은 경기 침체는 아니죠. 그래서 이 분기별로의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숫자를 보시면 뉴욕 연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캐스트 숫자를 보시면 네. 여전히 2.6% 7%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주 낮게 봤었을 때 1.5%고요.
높게 보면은 2.5%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 연준이 걱정하는 부분은 경제 성장률 1.5%로 떨어지는 것 정도. 예, 그래서 그건 경기 침체가 아니겠죠. 네. 자, 만약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지금 10%의 조정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지금부터 약 12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냐면 평균적으로 약 한 15% 정도. 예, 오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다음을 넘겨주시면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여기 보시면은 경기 침체로 안 갈 확률이 75%,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25%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연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지금 저기 오렌지색 선이 네. 지금의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저 하늘색 선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없는 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조정을 되돌리고 상승 주기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으로 생각했었을 때 경기 침체만 없다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의 숫자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결국 짙은 바 차트인데요. 하늘색 차트가 아닌 바 차트. 네. 하늘색은 경기 침체. 바 차트는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기준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거의 이제 바닥 수준에서 여전히 변동성 남아 있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변동성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실적을 쫓아가고 경제 성장률을 쫓아갈 테니 아마도 하반기에는 강한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풀이를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펀더멘털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오는 변동성 오히려 기회로 보자 설명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조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 한 주가 이제 GTC 컨퍼런스가 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젠슨왕의 기조 연설 때는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투자자들이 기조 연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풀이를 해야 될지. 근데 반대로 또 월가에서는 나름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어쨌든 발표한 날은 많이 빠졌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는 또 다시 좀 반등을 해줬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치고 올라갈 모습 아니죠. 네. 아직 120불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은 기대치가 여전히 높았었는데 네. 약간의 뭐 어떤 실망 매물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하반기 블랙웰 울트라 내년에 베라 루빈 출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GM과 AI 제조 모델 훈련을 위한 파트너십 발표라든지 로보틱스, 통신형 AI 기술 혁신 소개 이런 부분들 쭉 보고 있으면 여전히 성장이 남아있다. 만약에 주가가 계속 무너질 거고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점유율은 뺏기고 마진은 축소되고 네. 성장성은 뚝뚝 떨어진다. 이게 반영이 되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지만 네.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이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블랙웰의 생산은 지금 풀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생산을 뭐 최고치로 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서 이 대규모 AI 서비스를 보다 최적화시키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물론 마진이 축소할 수는 있지만 볼륨이 엄청나게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엔비디아의 다이나모라는 개념, 핵심 개념에 대해서 좀 넘겨주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주요 기능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이 다이나모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좀 넘겨주십시오. 블랙웰 시스템과 루빈 시스템이 아래서의 규모의 확장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GPU의 이 탑재량이 아주 많이 증가를 할 거다라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CO라고 하는 게 이제 비효율성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급격하게 감소를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결국 TCO는 이 IT 섹터의 기술력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될 거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만 시키면 물론 마진은 축소되겠지만
있지만 이익의 증가는 굉장히 높을 거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었을 때 CAGR 3년 동안에 34%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헷갈릴 수 있으나 또 특히 뭐 딥시크 때문에 뭐 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렇지만 이 AI 사이클은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성장기에 주가가 고점을 치는 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장기가 지나가고 네. 이제 완전히 성숙기에 접어들었었을 때는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여전히 성장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발표 내용을 잘 보시면 아직까지 참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를 이길 자들이 없긴 했습니다만 성장 기간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 안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 테슬라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전체 점유율이 20%,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최근 중국 쪽 업체들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테슬라를 계속해서 추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기로 느껴야 될까요? 기술력을 추월했다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어쨌든 판매 대수가 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자,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결국 처음에 시작이 뭐였냐면 전기차, 그죠? 전기차로서 가장 매출이 높았고 판매 대수가 높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했던 2019년 3, 4분기 이후부터 주가가 자그마치 20배나 폭등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주가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그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둔화된 게 아니냐. 그래서 보시면은 테슬라 1분기 판매 대수 36만 대 전망이 되고 있고 기존은 42만 대였으니까 좀 낮춰 잡았죠. 미국 판매량도 8만 4천 대로 6.5%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 이 얘기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은 자그마치 마이너스 40% 이상의 급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확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네. 근데 주가가 확 올라가는 부분이 사실 뭐 200달러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뭐 500달러 근처까지 갔었던 그 이유는 이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네. 자율주행이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어떤 매출이 제대로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로 되돌아간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이 조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AI 기술력은 아직 중국이 쫓아오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출시가 되기 시작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50%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나와서 수익이 올려지는 것이 보여야 되니까. 그쵸. 그 전까지는 여전히 이 전기차의 판매 대수, 지금 중국의 이 테슬라 모델 3와 샤오미의 SU7의 이 판매 대수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예, 계속 넘겨주셔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전히 지금 보시면 이제 2025년에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네. 결국 자율주행이 더 중요하다. 자율주행의 경쟁력과 기술력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좀 예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의 판매 대수만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자율주행이나 추후 로보택시 또 저가형 모델 출시 등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 증시에 이제 반등과 관련된 많은 이제 의문들이 드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미국 주식이 역사상 가장 빠른 이탈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3월 들어서 미국 주식의 비중을 뭐 40%나 줄였다. 뭐 이런 수치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돌리는 게 유럽이나 중국 쪽의 증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최근 이 중국 쪽의 투자 판단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확대하겠다. 네. GDP의 약 7%를 쓰겠다. 또 최근에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통화 정책을 더 떨어뜨리겠다, 금리를. 예, 이런 뉴스.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 재정을 쓰는데 주가가 빠질 증시는 별로 없죠. 별로가 아니라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결국 장기적인 성장을 하려면 시장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겠죠.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결정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성이 어떻게 되고 있냐입니다. 네.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아져야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고요. 수익성이 높아져야지만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중국을 한번 보시면 부양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여전히 과거의 성장에 비해서 소비가 진작이 잘 안 돼요. 예,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 떨어지고요. 여기에 결국은 이익 증가율은 마진 축소로 인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PER이 확 올라가긴 했지만 네. 자기 자본 이익률이 거기에 맞춰서 확 올라갔느냐, ROE가 올라갔느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또 여전히 지금 보고 있으면 이제 미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투자하는 이런 투자 사이클을 보시면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양을 하면서 띄우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은 부양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출을 늘려주고 금융 지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수익성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 AI가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의 수익성 증가가 왼쪽에 보시면 빨간 게 중국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게 미국이에요. 네. 결국 무슨 얘기냐? AI의 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가는 미국이 훨씬 월등할 거다. 예, 중국은 뒤처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물론 중국이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투자하는 규모의 7분의 1이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종목을 잘 골라내시면 수익이 나요.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개념에서 이번 이 상승장을 잘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종목을 잘 골라내면 그만큼 수익성은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처럼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보기보다도 유동성이 한번 들어와 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자산군 중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챙겨가야 성공하는 투자 전략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변화 없고요. 네. 네, 여전히 저희는 이제 주식이 더 중요하다. 이제 채권이 금리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주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여전히 저희는 미국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70% 이상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의 이 얘기는 네. 여전히 이 AI 사이클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보통 성장기에 접어들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잘 고르셔서 특히 AI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목과 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투자를 해놓으면 앞으로 1년도 아니고 2년 네. 정도의 상당히 높은 복리 수익률을 창출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별 포트폴리오도 함께 전략을 세워봤는데 최근에 또 금값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내고 있죠. 또 네. 동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크게 올라오면서 뭐 연말까지 3천 몇백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은 저희가 크게 안 담아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나 걱정이 있으면 계속해서 금을 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금을 빨리 파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하고 있죠.
예, 관세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은 여전히 괜찮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2%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금에 대한 비중은 줄여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을 놓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